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 치여하고 싶은 말조차 삼키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은퇴를 맞이하면 오히려 입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자식이 속을 썩인다는 이야기, 혹은 세상 돌아가는 꼴이 못마땅하다는 불평까지.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노년의 말버릇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아질수록 존경은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지혜이지 끝없는 푸념이 아닙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태도이자 자신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아질수록 주변은 피곤해지고 자녀들마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조용히 던지는 한마디는 오히려 세월의 무게와 신뢰를 담아내기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정에서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고도 그는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문에 몰두하며 후대에 길이 남을 와 같은 위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된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결국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자존심을 지켜주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며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말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임에 나가 자랑을 늘어놓는 어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손주가 상을 받았는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자식의 실패는 감추고 성공조차 절제해서 말하라. 왜냐하면 부모가 무심코 뱉은 말이 자녀에게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 이야기가 남들에게 흘러간다면 자녀는 세상과 부모 모두에게 상처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에 실패해서 속상하다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상 자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해도 그 사실을 마치 자기 업적처럼 떠벌리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투를 품게 되고 자녀는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기쁨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조용한 울타리라 했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침묵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외부에 털어놓은 뒤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녀는 부모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지혜는 입술을 닫고 귀를 여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그 약점은 세상에 흘리지 않는 것, 실패는 감추어주고 성공은 자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품격이자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순간부터는 부모의 집과는 다른 작은 우주가 생겨납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만의 질서와 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혹시 이혼하는 건 아닐까?
내 며느리 사위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정양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물이 흐르는 길을 돌로 막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흐름을 막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길이 새어나가고 더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부부의 갈등에 개입한 뒤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내 엄마가 네 편만 든다. 아버님이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한다는 말이 오가면서 부부 사이의 다툼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의 선한 의도조차 불청객의 간섭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작은 다툼은 그들만의 언어이자 호흡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큰일 같아도 정작 두 사람은 몇 시간 뒤 웃으며 함께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 부부의 다툼을 그들만의 영역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묵묵히 들어주되 편을 들거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는 것. 마치 오래된 나무가 조용히 그늘을 들이우듯 지켜봐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부부의 다툼에 개입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자녀의 가정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더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재워야 한다. 밥은 이렇게 먹여야 한다. 옛날엔 다 이렇게 했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양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손주의 양육은 그 부모의 몫이지 조부모의 권리가 아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시대가 달라지면 양육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보리죽을 일찍 먹였지만 지금은 소아과 의사들이 생후 몇 달까지는 모유나 분유만 권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꼭 껴안고 재우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 독립된 침대를 쓰기도 하지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고 조부모의 의견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양육 방식의 차이입니다. 물론 손주를 돌봐줄 때가 많아지는 요즘, 조부모의 도움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어디까지나 부탁받았을 때 필요한 만큼 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끼어드는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지혜는 한 발 물러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했어? 하고 물어올 때, 그때 조용히 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손주와 자식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울타리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예민하게 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재산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나눠줄 때에도 그 경계를 분명히 하라. 주도에 얽매지 말고 주도에 간섭하지 말라.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집을 살 때 보태주고 손주 학비를 지원하고 때로는 생활비까지 건네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조건을 달고 들어갈 때 생깁니다. 내가 돈을 보탰으니 네 집에 내 말도 들어야지. 그 가구는 바꿔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내가 사줬잖아. 손주 교육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방식대로 하자꾸나.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은혜가 아니라 숨 막히는 굴레가 됩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자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감사함 대신 거리두기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부부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집을 장만했지만 그 후로 모든 일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듯 불편하다라고 토로합니다. 도움은 은혜지인데 그 은혜가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일가읍니다. 재산은 사랑의 선물이지 지배의 도구가 아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재산을 나눠줄 때 그 뒤에 붙는 말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 몫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진정한 도움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죽어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베풀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자식이 궁금해집니다. 밥에는 잘 먹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 마음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잦은 방문은 정을 쌓기보다 정을 해친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심과 애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관심이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갑자기 찾아오고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려 하면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집은 왜 늘 검사받는 기분일까? 한 번의 따뜻한 안부 전화가 10번의 방문보다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야, 요즘 바쁘지? 몸은 괜찮니? 라는 한마디는 자식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왜 연락이 없니? 집은 언제 치우니? 손주는 왜 이렇게 키우니? 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요.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사랑은 자주 드러낼수록 빛을 잃고 절제할수록 깊어진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 곁에 있고 싶지만 때로는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끔의 따뜻한 안부가 자식을 기쁘게 하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양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때입니다. 간섭 대신 믿음을 건네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답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부담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집은 제대로 정리됐나? 반찬은 충분히 준비됐나?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할까? 혹시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이 모든 걱정이 한순간의 웃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반갑게 맞이하려 하지만 동시에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며느리의 웃음은 정말로 반가워서 지은 웃음인지 아니면 예의를 지키기 위한 웃음인지 모호해집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제 집처럼 여길 때 자식의 배우자는 그 집을 감옥처럼 느끼게 된다. 이는 무겁지만 뼈 아픈 진실입니다. 며느리가 말없이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언제쯤 가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결국 자식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배려는 웃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싶을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 오세요 라고 초대할 때 움직이는 것.
그럴 때 며느리의 웃음은 억지의 가면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웃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빛난다. 즉,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며느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열리고 그 웃음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이 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보고 싶어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자식의 집안에는 작은 파문을 남깁니다. 방 안의 질서는 순간 달라지고 평온하던 공기는 긴장으로 변합니다. 청소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찬은 충분히 있는지, 아이는 잘 씻겼는지 묻지 않아도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분주하고 조급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내디딘 발걸음일지라도 때를 놓치면 짐이 된다. 부모는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라고 말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도움조차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는 방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은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음에는 꼭 연락드리고 오셨으면. 이 작은 바람은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 두기로 이어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피하지 않으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연락을 줄이고 방문을 미루게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된 예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데 있다. 즉, 부모가 자식의 생활 리듬과 공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그 발걸음은 부담이 아닌 축복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자주 드나드는 발걸음은 사랑을 보여주려는 의도와 달리 자식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의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은 결국 빈자리를 남길 줄 아는 지혜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억지로 들어선 자리는 오래 남지 못하지만 비워둔 자리는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집을 나서고 살림을 차렸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정이다. 부모가 피와 땀으로 키워낸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독립된 울타리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 울타리 속에는 그들만의 질서와 방식이 있습니다. 밥을 차리는 법, 신발을 두는 자리, 잠드는 시간까지 다른 이들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부부에게는 평온을 지켜주는 법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주 드나들며 그 작은 질서를 흔들게 되면 자식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긴장과 불편이 쌓이는 공간이 되고 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살림에 자주 발을 들이면 사랑은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리와 절제 위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 있을 때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찾고 그 만남은 언제나 반갑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제 집처럼 여기는 순간 며느리와 사위는 그 집을 감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공간을 존중할 때 자식의 집은 부모에게도 언제든 환영받는 쉼터가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랑은 억지로 다가섬이 아니라 기다림과 존중에서 더욱 깊어진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균형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반가웠던 부모의 방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에게 부담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고 아들의 환영 인사가 분주한 듯 보일 때 부모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이라 여긴 행동이 간섭이 되고 도움이라 믿은 마음이 짐이 될 수 있다. 자식은 부모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잦은 출입이 이어지면 서서히 전화를 줄이고 방문을 미루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는 단지 자식이 보고 싶어서 간 것이지만 자식은 그 하루가 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일, 대접, 대화. 모든 것이 준비되고 끝나면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사랑은 고맙지만 솔직히 좀 힘들다. 정약용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예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때를 잃은 사랑은 간섭이 되고 절제된 사랑은 존중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순간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제때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의 문턱을 자주 넘는 대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며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의 집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그들만의 질서가 있고 작은 물건 하나, 식탁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부부만의 생활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청소는 했니? 아이는 씻겼니? 반찬은 내가 해줘야 제대로 먹지 않겠니?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억지로 들어선 자리는 오래 남지 못한다. 텅 빈 자리는 오히려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채워진다. 즉, 사랑은 자주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머물지 않고 물러나서 남기는 여백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경계와 존중이 만들어낸 이 여백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며 찾게 되는 평화의 비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앞서갑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밥을 먹었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늘 챙기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과한 물음은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크고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절제와 침묵 속에서 빛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부모를 떠올리고 문득 잘 계시려나 하는 그리움이 싹틉니다. 만약 부모가 자주 찾아와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 침묵의 자리에서 자식은 오히려 더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치 빈자리에 꽃이 피듯 만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식의 마음은 부모에게 향하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이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가장 큰 신뢰이자 사랑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겠다. 아직은 서툴 테니 내가 챙겨줘야 한다. 그 마음속에는 분명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사랑도 때를 잃으면 간섭이 된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청소를 도와주고 아이를 씻겨주고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잦아지고 습관이 되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부담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특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신가? 혹시 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나? 자책이 자라나고 작은 친절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사적인 공간과 역할이 존중되지 않을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부모가 베푼 친절이 자식의 자율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손길을 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들어선 자리는 오래 남지 못하지만 비워둔 자리는 오히려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들어선 자리는 오래 남지 못합니다. 잠시 채운 것 같아도 곧 텅 비게 마련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비워둔 자리는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채워진다. 부모는 자식의 곁을 늘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리를 채우려 하다 보면 자식은 오히려 숨을 곳을 잃고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집안의 작은 일상, 반찬 하나, 집안일 하나에도 자식 부부만의 질서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억지로 부모의 방식이 끼어들면 그들의 삶은 흔들리고 평온이 깨집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가정 내 질서, disorder and balance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균형은 작은 습관과 반복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간섭은 그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부모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억지로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고 때로는 텅 빈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 공백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그리움을 느끼고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옴과 고마움으로 이어집니다. 웃으며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하는 인사가 진정으로 반갑고 따뜻해지려면 먼저 비워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절제 속에서 빛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닌 쉬게 두는 데서 깊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돌이 되고 친절이 넘치면 간섭이 됩니다. 도와주려는 손길조차 때를 잃으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가끔 부모의 발걸음이 늦어질 때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이 쌓일수록 만남은 더 따뜻하고 진실해집니다. 학문적으로도 이것은 심리적 거리두기, psychological distance의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역은 마음에 숨을 틔우고 가족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탱하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사랑은 찾아올 때마다 반가운 사랑, 머물수록 편안한 사랑, 떠난 뒤에도 그리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면 그 가정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기다리며 그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것은 사랑을 더 오래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억지로 들어서지 않고 잠시 물러서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식과 부모 모두를 평안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멀리 있어도
따뜻한 그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 사랑을 조용히 품으며 편안히 잠드실 수 있기를